서울의 중심부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오름그룹의 본사 빌딩은 마치 거대한 수정 기둥처럼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차가운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부이자 수많은 엘리트들이 입성을 꿈꾸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나,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대표이사 집무실의 공기는 언제나 영하의 날씨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어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구역처럼 느껴졌다. 강도진 대표이사는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무감각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빗어 넘긴 머리카락은 그가 평소 업무를 대하는 결벽에 가까운 태도를 대변해주고 있었으며, 그는 방금 전 마무리된 임원회의에서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열사 사장 2명을 그 자리에서 해임하고 돌아온 참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나 감정의 파동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도진의 비서실장인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결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그의 눈치를 살폈는데, 도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책상으로 걸어가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류를 훑어보았고, 그의 손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김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것은 도진이 작은 오타 하나나 논리의 비약조차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펜을 들어 서류의 마지막 장에 서명을 마친 후 나직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오후 일정을 확인했는데, 김 실장은 태블릿을 확인하며 예정된 미팅과 오찬 일정을 읊조렸고, 도진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으나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닌 오직 한 사람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같은 시각 건물 로비에서는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분주하게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으며 아침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들 틈에 섞여 있는 한여름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묶어 올린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목선과 맑은 눈동자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녀는 남들이 꺼리는 화장실 청소와 복도 구석의 먼지 제거를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여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대걸레를 빨아 바닥을 닦으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훔쳐냈는데, 그녀에게 이 거대한 빌딩은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고마운 일터였지만, 동시에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 오가는 직원들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실감하게 만드는 잔인한 공간이기도 했다. 여름이 복도 구석에 있는 탕비실로 들어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기획팀의 여직원들이 들어와 커피를 내리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는데, 그녀들은 여름이 구석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듯 도진에 대한 소문과 사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냈고, 여름은 그들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좁은 공간 탓에 그녀들의 눈총을 받으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야 했다. 여직원 중 한 명이 여름의 낡은 운동화를 곁눈질하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여름은 익숙하다는 듯 담담하게 탕비실을 빠져나왔고 다시 긴 복도를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그것은 언젠가 빚을 모두 갚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떳떳하게 이 건물을 걸어 다니겠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이었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로비는 중요한 외부 미팅을 위해 이동하는 임원들과 직원들로 붐비기 시작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도진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자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으나, 도진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여름은 기둥 뒤에서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도진이 그저 뉴스에서나 보던 재벌가의 황태자이자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만 비쳤을 뿐 그가 매일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그녀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애타게 지켜본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은 도진이 정문을 나서기 직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는데 마케팅팀의 최 부장이 급하게 서류 뭉치와 뜨거운 커피를 들고 뛰어가다가 바닥에 놓인 여름의 청소 카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넘어졌고 그 바람에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며 최 부장의 셔츠와 그가 들고 있던 중요 서류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 부장은 고통과 당혹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바닥에 주저앉은 채 씩씩거리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앞에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여름이 보였고 그는 자신의 부주의함을 탓하기보다 눈앞의 약자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붓기로 작정한 듯 벌떡 일어나 여름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최 부장은 여름을 향해 험한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을 어디에 달고 다니기에 카트를 이런 곳에 두었느냐고 호통을 쳤는데 사실 카트는 규정대로 안전선 안쪽에 놓여 있었고 최 부장이 스마트폰을 보며 뛰다가 부딪힌 것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직원들은 아무도 나서서 여름을 변호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소부를 탓하는 눈빛으로 혀를 차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여름은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변명을 하기보다는 일단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엉망이 된 바닥과 서류를 수습하려 했는데 그녀가 무릎을 꿇고 젖은 서류를 닦으려 하자 최 부장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더러운 손으로 어디 감히 중요 서류를 만지냐고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그때 차가운 침묵을 깨고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는데 도진이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등장만으로도 최 부장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었으며 주변의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도진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형국이 되었다. 도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엉망이 된 바닥과 젖은 서류 그리고 겁에 질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여름을 번갈아 바라보았는데 그의 시선이 여름에 떨리는 어깨와 거칠어진 손에 머물렀을 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억눌러왔던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일렁이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진은 천천히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젖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고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잠시 훑어본 뒤 차가운 눈빛으로 최 부장을 내려다보았다. 도진은 최 부장에게 이 서류가 오늘 오후 예정된 투자 계약서가 맞느냐고 물었고 최 부장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저 청소부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했으나 도진의 입꼬리는 비웃듯 살짝 올라갔을 뿐이었다. 도진은 서류를 최 부장의 가슴팍에 던지듯 돌려주며 이 계약서는 이미 커피가 묻기 전부터 수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폐기 직전의 초안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최 부장은 도진의 예리한 지적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다. 도진은 이어 청소 카트의 위치를 가리키며 규정된 안전구역 안에 정확히 주차된 카트를 피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앞을 보지 않고 달린 당신의 과실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여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도진을 올려다 보았는데 역광을 받아 빛나는 도진의 실루엣은 마치 구원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도진은 다시 여름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비서실장을 향해 손짓을 했고 김 실장이 다가오자 모두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최 부장의 대한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명령과 함께 지금 당장 이 청소 직원을 내 집무실로 데려오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 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으며 여름은 자신이 해고를 당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았으나 도진은 이미 등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여름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김 실장의 안내를 받아 최상층의 대표이사 집무실로 향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온갖 불안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하고 웅장했으며 넓은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지만 도진은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방금 전 로비에서와는 달리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도진은 여름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고 여름은 낡은 작업복이 고급 가죽 소파를 더럽힐까봐 주저하며 엉거주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여름에게 다가왔는데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을 간직한 듯한 눈빛이 여름의 마음을 기묘하게 울렸다. 그는 여름에게 오늘 로비에서의 대처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는데 여름은 자신이 한 것이라곤 묵묵히 모욕을 견딘 것뿐이라며 의아해했지만 도진은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할 일을 마무리하려 했던 태도와 타인의 잘못을 굳이 변명하려 들지 않는 침착함을 높이 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계약서를 여름 앞으로 밀며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청소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개인 비서가 되어달라는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였다. 여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저에게는 그런 능력도 자격도 없다며 완곡하게 거절하려 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명문대 졸업장이나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멘탈과 입이 무거운 신중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비서실 내부에 정보 유출자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 외부에서 특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위치에서 성실함을 증명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 이것은 여름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일 뿐 사실은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지키고 싶은 욕망과 과거의 인연을 다시 잇고 싶은 간절함이 만들어낸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여름은 망설였지만 병원비 독촉과 빚 독촉에 시달리는 현실을 떠올리며 도진이 제시한 파격적인 연봉과 조건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여름의 눈동자에서 갈등의 빛을 읽어내고 대기를 박듯 한마디를 더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본 적이 없으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확신에 찬 말이었고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결국 여름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고 펜을 쥐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는데 종이 위를 스치는 펜촉의 사각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집무실을 가득 채웠다. 도진은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서명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10년 전 비오는 날 골목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었던 소녀의 모습을 겹쳐보았고 이제는 자신이 그 손을 잡아줄 차례라고 속으로 맹세했다. 계약이 완료되자 도진은 인터폰을 눌러 김 실장에게 여름의 옷과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내일부터 출근이 아니라 당장 지금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통보했는데 여름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도진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여름에게 다가가 그녀의 낡은 작업복에 달린 명찰을 떼어내고 미리 준비해둔 고급스러운 사원증을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는데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 미세한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듯 했고 여름은 도진에게서 나는 은은한 우드 향기에 잠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잘 부탁한다며 악수를 청했고 여름은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내밀기가 부끄러워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강렬한 전율이 여름의 팔을 타고 흘렀지만 도지는 태연하게 그녀의 손을 감싸 쥐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로비에서의 차가움과는 전혀 다른 따뜻함을 담고 있어 여름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도지는 여름에게 비서로서의 첫 번째 임무를 내렸는데 그것은 최 부장이 엉망으로 만든 서류를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재검토하고 정리하는 일이었고 여름은 자신이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도진의 신뢰 어린 눈빛을 보며 알 수 없는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대답하며 도진이 내어준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펴들었고 그렇게 청소부 한여름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게 되었다. 한편 로비에서의 소동과 여름의 파격적인 승진 소식은 순식간에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 직원에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도진이 미쳤다거나 여름이 도진을 유혹했다는 둥 온갖 악의적인 루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특히 최 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여름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또한 도진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최 이사는 이 사건을 빌미로 도진의 리더십에 흠집을 낼 계획을 세우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고 오름그룹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집무실 안에서 열심히 서류와 씨름하고 있는 여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녀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고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름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류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 나갔고 도진은 가끔씩 고개를 들어 그런 그녀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여름은 고개를 들어 시계를 확인하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도진은 이미 외투를 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늦었으니 데려다 주겠다며 차키를 집어들었다. 여름은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도진은 비서의 안전귀가도 업무의 연장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묘한 정막이 흘렀고 여름은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색해 자꾸만 옷매무새를 다듬었는데 도진은 그런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여름은 대표님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도진은 오히려 자신이 더 고맙다며 알 수 없는 말을 남겼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며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도진의 검은색 세단이 주차장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고 도진이 직접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여름은 황송해하며 차에 올랐는데 차 안은 쾌적하고 조용했으며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다. 차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여름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일어난 믿기지 않는 일들을 되짚어 보았고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운전대를 잡은 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여름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10년 전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를 조용히 틀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멜로디에 여름은 놀란 눈으로 라디오를 바라보았고 도진은 우연인 척 시치미를 떼며 볼륨을 살짝 높였는데 그 음악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추억의 다리를 놓아주며 차가운 도시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여름의 집 근처 골목길에 도착하자 도진은 차를 세우고 여름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도진은 핸들을 꽉 쥐고 1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삼키며 그녀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여름은 좁은 단칸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도진의 얼굴과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렸는데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내일부터 그녀가 마주하게 될 세상은 화려함 뒤에 날카로운 가시를 숨기고 있으며 그녀를 둘러싼 음모와 질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폭풍우 속에서 그녀를 지켜줄 단 하나의 방패가 바로 강도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도진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한여름,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한여름은 낯선 자신의 모습에 한동안 눈을 뗄 수 없었는데 강도진 대표가 보내준 최고급 정장은 그녀의 몸에 맞춘 듯 완벽하게 떨어졌고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만져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은 지난밤의 피로와 가난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낸 상태였지만 그녀는 거울 속의 여자가 마치 가면을 쓴 타인처럼 느껴져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현관을 나서자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맞이했고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는 순간 동네 주민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차에 올라타며 이제부터 시작될 전쟁 같은 하루를 마음속으로 준비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여름은 어제까지 청소 도구를 들고 땀 흘리며 걸었던 그 길을 오늘은 최고급 가죽 시트에 앉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끼면서도 가슴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오름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하여 여름이 차에서 내리자 출근하던 수많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청소부였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대표이사의 직속 수행비서가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미 사내 게시판과 메신저를 통해 전설처럼 퍼져나간 뒤였기에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질투가 뒤섞여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여름은 그 시선들이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피부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턱을 당긴 채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애써 무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최상층 비서실에 들어서자 그곳은 마치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운 냉기가 흘렀는데 명문대 출신의 3개 국어를 구사하는 엘리트 비서들은 여름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노골적으로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자리를 구석진 곳에 배치해 두었다. 비서실의 실세이자 도진의 오랜 신임을 받아온 김 실장은 여름에게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을 건네주며 차가운 어조로 업무를 지시했는데 그는 여름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듯 방대한 양의 지난 5년간의 이 사회 회의록을 던져주며 점심시간 전까지 주요 안건과 결정사항을 요약해서 보고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내렸다. 다른 비서들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가 절대 시간 내에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눈치였지만 여름은 아무런 불평 없이 자리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스캐너처럼 빠르게 문장들을 훑어나갔다. 사실 여름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않은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한 번 본 것을 사진처럼 기억하는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으로 어린 시절부터 책을 한 번만 읽어도 내용을 통째로 외우는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그녀의 재능은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한 채 묻혀 있었다. 오전 내내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서류에 파묻혀 있던 여름이 정해진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요약 보고서를 완성하여 김 실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자
사무실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는데 김 실장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보고서를 훑어보다가 점점 눈이 커지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보고서는 단순히 내용을 요약한 수준을 넘어 각 안건의 인과관계와 흐름까지 완벽하게 분석되어 있었고 오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웬만한 경력직 비서들도 해내기 힘든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김 실장은 헛기침을 하며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여름을 바라보는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비서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리며 그녀를 경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빛은 이제 무시해서 질투와 위기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때 육중한 문이 열리며 강도진 대표가 집무실에서 걸어 나왔고 비서실 직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는데 도진은 그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곧장 여름의 자리로 걸어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머그잔을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김 실장을 향해 여름 비서가 카페인에 민감해서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뛴다는 사실을 모르냐고 질책하며 당장 유자차나 허브티로 바꾸라고 지시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고 말았다. 여름조차 자신이 커피를 마시면 손이 떨린다는 사실을 도진에게 말한 적이 없었기에 화들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지만 도진은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탕비실의 비품 목록을 다시 점검하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사실 10년 전 여름이 시험 기간에 커피 우유를 마시고 밤새 가슴이 뛰어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던 도진의 세심한 배려였지만 여름에게는 그저 소름 끼치는 우연이거나 뒷조사의 결과로만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진은 외부 미팅을 핑계로 여름을 데리고 고급 일식당으로 향했는데 프라이빗 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메뉴판도 보지 않고 익숙하게 주문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가 시킨 음식들은 오이를 싫어하고 날생선을 잘 못 먹는 여름의 식성을 완벽하게 고려한 익힌 초밥과 우동 세트였다. 여름은 젓가락을 든 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표님이 제 식성을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지만 도진은 그저 인사기록 카드를 꼼꼼히 봤을 뿐이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늘어놓았다. 식사 도중 도진은 여름에게 최신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그리고 법인 카드가 든 지갑을 건네며 이것들은 업무 수행을 위한 무기이니 사양하지 말고 받으라고 말했는데 여름은 그 물건들의 가격을 짐작하고 부담스러워했지만 도진의 단호한 눈빛에 눌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오후가 되자 오름그룹의 2인자이자 도진의 숙적인 최 이사가 예고도 없이 비서실을 들이닥쳤는데 그는 탐욕스럽고 비열한 눈빛으로 사무실을 훑어보다가 여름의 자리 앞에 멈춰 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모욕적인 원사를 뱉어내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청소물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다며 코를 막는 신웻을 했고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까마귀가 백로 흉내를 낸다고 비꼬며 여름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들었다. 비서실의 다른 직원들은 고소하다는 듯 키득거렸고 여름은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도진이 가르쳐준 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일어나 90도로 인사하며 충고, 감사히 새겨듣겠다고 응수했다. 예상치 못한 여름의 당당한 태도의 최 이사는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지으며 두고 보자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돌아서는 그의 눈에는 서늘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퇴근 시간이 훌쩍 넘은 시각 도진은 집무실에서 여름을 불러 내일 있을 중요한 해외 투자 화상회의 자료를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은 영어와 불어가 섞인 복잡한 금융 관련 문서들이었기에 김 실장조차 난색을 표하던 난해한 자료였다. 여름은 외국어에 능통하지는 않았지만 번역기를 돌려가며 단어 하나하나를 대조하고 특유의 기억력을 발휘하여 숫자의 오류와 데이터의 모순점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도진은 소파에 앉아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늦은 밤 사무실의 조명 아래 집중하고 있는 여름의 옆모습은
10년 전 도서관에서 밤새워 공부하던 소녀의 모습과 겹쳐 보였고 도진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애틋함을 누르며 그녀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검토를 마친 여름이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여 도진에게 보고하자 도진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전문적인 금융 지식이 없는 그녀가 직관과 논리만으로 전문가들도 놓친 함정을 찾아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능력을 칭찬하며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칫하고는 대신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네주었는데 컵을 받아든 여름의 손끝이 도진의 손에 살짝 스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도진은 창밖의 야경을 가리키며 저 아래 수많은 불빛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고 여름은 그의 쓸쓸한 옆모습을 보며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황제의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여름은 도진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고백했는데 도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너는 누구보다 자격이 있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확신이라고 대답했다. 여름은 그의 말에서 알 수 없는 든든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그 의구심은 도진이 차 안의 온도를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24도로 정확하게 맞추고 라디오 주파수를 그녀가 즐겨 듣던 심야 음악 방송에 고정했을 때 더욱 짙어졌다. 도진은 여름의 집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그녀를 향해 내일은 더 힘들지도 모르니 푹 쉬라고 당부했지만 그 말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경고처럼 들렸다. 여름이 차에서 내려 골목길로 사라지자 도진은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오늘 최 이사가 비서실에서 했던 모욕적인 언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내용이었다. 도진은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차가운 눈빛을 바라보며 여름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의 손은 핸들을 부서질 듯 꽉 쥐고 있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여름은 씻기 위해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작은 쪽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아까 최 이사가 떠나면서 몰래 그녀의 책상 위에 떨어뜨리고 간 것이었다. 쪽지에는 네가 누구 덕분에 그 자리에 앉았는지 알고 있다. 조만간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었고 여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끼며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날 밤 여름은 악몽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화려한 새장에 갇힌 새가 되어 있었고 새장 밖에서는 도진이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뒤에는 최 이사가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새장의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땀에 젖어 깨어난 여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는데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답지만 비정하게 느껴졌고 그녀는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이 세계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떠오른 도진의 따뜻했던 눈빛과 손길을 기억하며 이 불안한 줄타기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고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그 화려한 전쟁터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름그룹의 본사는 다가오는 대규모 해외 입찰 프로젝트인 미래 프로젝트의 최종 준비로 인해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번 입찰은 그룹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강도진 대표는 밤낮 없이 집무실을 지키며 전략 수립에 몰두하고 있었고 한여름 역시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보좌하며 중요한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여름은 며칠 동안 이어진 강행군으로 인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도진이 보여주는 신뢰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피로를 잊은 채 업무에 매진했고, 도진은 그런 여름에게 입찰 제안서의 최종 수정 권한이 담긴 보안 카드를 맡기며 그녀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고 있음을 드러냈다. 비서실의 직원들은 여름이 초고속 승진에 이어 기밀 접근 권한까지 얻게 되자 질투를 넘어선 두려움을 느끼며 그녀를 경계했지만, 여름은 오직 도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이미 치명적인 독사가 필리를 틀고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는데, 최 이사는 자신의 신복인 기획팀장과 은밀히 접촉하여 도진을 무너뜨리고 여름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정교한 덫을 완성해 가고 있었고, 그들의 계획은 단순히 입찰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도진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여름을 산업 스파이로 매장시키는 잔혹한 시나리오였다. 입찰 당일 새벽, 최 이사의 사주를 받은 누군가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비서실에 침입했고, 여름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경쟁사의 명함과 거액의 현금 뭉치, 그리고 입찰 정보가 담긴 복사본을 몰래 숨겨놓은 뒤 유유히 사라졌는데, CCTV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만이 남아있어 모든 정황이 여름을 범인으로 지목하도록 조작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도진을 위한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책상을 정리하며 성공적인 입찰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사건은 오전 9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기도 전에 터졌는데,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쳐 비서실을 봉쇄하고 예고 없는 보안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자 직원들은 당황하며 웅성거렸지만, 감사팀장은 망설임 없이 여름의 자리로 직행하여 그녀의 개인 사물함과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여름은 영문도 모른 채 물러서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으나, 감사팀장이 서랍 안쪽에서 돈 봉투와 기밀 서류를 꺼내 들어 올리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버렸고, 주변에 있던 비서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감사팀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여름을 노려보며 이것이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소리쳤지만, 여름은 자신이 결코 본 적도 없는 물건들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할 뿐이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소란을 틈타 최 이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비서실로 들어왔는데,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차며 천안 출신은 어쩔 수 없다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고, 돈 몇 푼에 회사의 트룩 미래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며 여름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최 이사는 여름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동기라고 단정지었고, 주변의 직원들은 그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여름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여름은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이미 여론은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있었고, 그녀가 믿었던 동료들조차 그녀를 외면하며 등을 돌리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처럼 외로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때 육중한 문이 열리며 도진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자 소란스러웠던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는데, 도진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표정으로 난장판이 된 사무실과 바닥에 흩어진 증거물, 그리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여름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여름은 도진을 보는 순간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 듯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표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도진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그저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볼 뿐 어떠한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최 이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진에게 다가가 증거가 명백하니 당장 경찰에 넘기고 해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물을 집어들어 확인하는 동작을 취했다.
도지는 손에 든 돈봉투와 유출된 기밀 서류를 잠시 응시하더니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감사팀장에게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말은 여름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고 그녀는 믿었던 도진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여름은 도진의 바짓단을 잡고 제발 믿어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진은 냉정하게 발을 빼며 보안 요원들에게 그녀를 대기실로 격리하라고 명령했고 끌려가는 여름의 절규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지만 도진은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집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여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10년 전 비 오는 날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절망감을 맛보아야 했다. 어두컴컴한 대기실에 홀로 남겨진 여름은 공포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는데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누명을 썼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바라보던 도진의 그 차가운 눈빛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그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도진이 보여주었던 따뜻한 배려와 미소가 모두 거짓이었는지 의심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저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비참한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이 열리고 최 이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들어왔는데 그는 여름의 앞에 자백서를 던지며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떠나면 형사 처벌만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달콤하고도 치사한 제안을 건넸다. 최 이사는 도진이 이미 너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너 같은 흙수저가 버텨낼 수 있는 곳이 아니니 주제를 알고 물러나라고 조소했는데 여름은 찢어질 듯한 자존심을 부여잡고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는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남의 것을 탐하거나 양심을 파는 짓은 하지 않았다며 자백서 서명을 단호하게 거부했고 최 이사는 그녀의 끈질긴 태도에 얼굴을 붉히며 네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으름장을 놓고 나갔다. 다시 혼자가 된 여름은 주머니 속에 간직하고 있던 낡은 머리핀을 만지작거리며 10년 전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던 소년진을 떠올렸는데 지금의 차가운 도진과는 너무나 다른 그 소년의 기억만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한편 굳게 닫힌 대표이사 집무실 안에서 도진은 창밖을 응시한 채 석상처럼 서 있었는데 겉으로는 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속은 불길처럼 타오르는 분노로 들끓고 있었고 주먹을 쥔 손에는 하얗게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사실 도진은 여름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최 이사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기 위해 철저하게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만약 그 자리에서 여름을 감싸고 돌았다면 최 이사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를 공격했을 것이고 입찰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김 실장을 은밀히 호출하여 비서실 내부의 CCTV 원본 영상이 아닌 조작된 흔적이 있는 서버 기록을 역추적하고 여름의 결백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통해 대기실에 갇혀 있는 여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모니터 화면에 손을 대고 나직하게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며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가 여름에게 닿을 리 없었고 화면 속의 여름은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도진은 최 이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해임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 오름그룹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 세력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 대가로 여름이 겪어야 할 상처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는데
경찰 조사를 위해 여름이 이송되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비서실 앞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그들은 몰락한 신데렐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대기실 문을 열고 여름을 끌어내려 하자 여름은 마지막으로 도진의 집무실 쪽을 바라보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녀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로비를 걸어 나갔다. 기자들은 그녀에게 쏟아지는 질문 공세를 퍼부으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누군가가 던진 날개란이 그녀의 어깨에 맞아 터졌지만 여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멍하니 걷기만 했다. 도진은 블라인드 사이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어금니가 부서질 정도로 꽉 깨물었는데 그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녀를 안아주고 기자들의 카메라를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참아야만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여름이 경찰차에 태워져 멀어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도진은 뒤를 돌아 김 실장에게 준비된 작전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잔혹한 사냥꾼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최 이사가 승리의 도취에 있을 지금이 바로 반격의 적기임을 알고 있었고 여름이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1000배만 배의 고통으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하며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비밀 장부를 꺼내 들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는 여름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형사의 추궁을 받고 있었는데 형사는 이미 제출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자백을 강요했고 여름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현실에 목이 메어왔다. 유치장에 수감된 여름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도진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지워나가기로 결심했는데 그것만이 배신감으로 얼룩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도진이 자신을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 모순된 감정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 시각 도진은 최 이사의 비밀 아지트로 사용되는 강남의 한 고급 바에 잠입한 정보원으로부터 결정적인 녹취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파일에는 최 이사가 부하 직원에게 증거 조작을 지시하는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것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도진은 파일을 확인하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고 핸드폰을 들어 로펌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열릴 긴급 이사회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여름이 갇혀있을 경찰서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텔레파시를 보내듯 중얼거렸다. 한여름, 오늘 밤만 견뎌.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바뀔 거야. 그리고 다시는 너를 울리지 않겠어. 밤이 깊어가고 도진은 집무실 소파에 앉아 10년 전 여름이 선물해 주었던 이제는 낡고 해진 손수건을 꺼내어 만지작거렸는데 그 손수건은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유일하게 위로가 되었던 물건이자 여름을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는 징표였다. 그는 손수건에서 나는 희미한 향기를 맡으며 마음을 다잡았고 내일 있을 이사회에서 펼쳐질 치열한 전투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한숨도 자지 않은 채 아침을 기다렸다.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 오름그룹의 거대한 빌딩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폭발을 앞둔 활화산처럼 뜨거운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었고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오름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긴급 소집된 이사회 멤버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창밖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며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고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 이사는 상석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는 오늘 이 자리가 강도진 대표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대관식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으며 포진한 측근들 역시 이미 승부가 결정난 것처럼 여유로운 태도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법무팀 직원들의 인솔하에 한여름이 들어왔는데 하루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 그녀의 모습은 안쓰러움을 자아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채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기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여름이 회의실 중앙에 마련된 피고 인석과도 같은 자리에 서자 최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여 그녀를 질타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여름을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우며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조작된 증거들을 화면에 띄우며 열변을 토했다. 이사들은 화면에 나타난 여름의 책상에서 발견된 돈뭉치 사진과 조작된 CCTV 영상을 보며 혀를 찾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당장 그녀를 해고하고 민영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소리쳤는데 여름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 거대한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변명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고개를 떨구어야만 했다. 최 이사는 여름의 침묵을 긍정의 표시로 해석하며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이제는 화살을 도진에게 돌려 직원 관리 소홀과 경영 능력 부재를 문제 삼으며 대표 이사직 해임안을 긴급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 앉아 침묵을 지키고 있던 도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움직임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조용하면서도 위협적이어서 소란스럽던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도진은 감정 없는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본 뒤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갔고 최 이사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지 않은 채 육성으로 말문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지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최 이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매우 흥미롭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진실이 하나 있다고 말하며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곧이어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은 흐릿한 흑백 화면이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비서실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침입하여 여름의 책상 서랍에 돈 봉투와 서류를 집어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남자가 모자를 벗고 땀을 닦는 순간 드러난 얼굴은 놀랍게도 최 이사의 수행 비서였다. 회의실은 경악에 찬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 이사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작된 영상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어젯밤 도진이 입수한 녹취 파일이었는데 최 이사가 수행비서에게 증거 조작을 지시하고 도진을 몰락시킨 뒤 회사를 분할 매각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더 이상의 변명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창백하게 질린 최 이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며 그동안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온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 사본을 이사들 앞에 던졌는데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최 이사의 몰락을 상징하는 듯했다. 이사들은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주워 확인하며 분노를 터뜨렸고 방금 전까지 최 이사의 편에 섰던 측근들조차 살기를 찾아 그를 외면하며 비난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최 이사는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광기로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현실을 부정하며 괴이한 웃음소리를 흘리기 시작했다. 도지는 최 이사에게 스스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종용하며 보안 요원들을 호출했는데 그 순간 궁지에 몰린 최 이사의 눈길이 멍하니 서 있는 여름에게 꽂혔고 그는 이 모든 사단이 저 천한 계집 때문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고 말았다. 최 이사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명패를 집어들고 짐승 같은 고함을 지르며 여름을 향해 돌진했는데 갑작스러운 사태에 보안 요원들은 미처 반응하지 못했고 여름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명패가 여름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려는 찰나 검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몸을 날려 여름을 감싸 안았고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붉은 선혈이 허공에 튀어올랐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바닥으로 쓰러진 것은 여름이 아니라 도진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등으로 최 이사의 일격을 막아내고 여름을 품에 안은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고 있었고 그의 이마와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흰 셔츠를 적시고 있었다. 여름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어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얼굴을 감싸 쥐었고 피범벅이 된 그의 모습을 보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지 못했는데 도진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떨고 있는 여름의 손을 잡아주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발악하는 최 이사를 제압하여 바닥에 짓눌렀고 회의실은 비명과 고함 소리로 뒤덮였지만 여름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거칠게 몰아쉬는 도진의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도진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쓰며 여름의 뺨에 묻은 자신의 피를 닦아주려 손을 뻗었는데 그의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고 그는 쉰 목소리로 여름에게 다치지 않았냐고 물어보며 끝까지 그녀의 안위만을 걱정했다. 여름은 왜 자신 같은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거냐며 오열했고 도진은 너라서 그랬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 말은 여름의 가슴 속에 박혀있던 모든 의심과 원망을 단번에 녹여버리는 뜨거운 고백과도 같았다. 구급 대원들이 도착하여 도진을 들것에 싣고 나가는 동안 여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뒤를 따랐고 회의실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제야 이 젊은 대표이사가 보여준 희생과 결단력의 경의를 표하며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다. 병원이 아닌 도진의 전담 주치의가 대기하고 있는 비밀 저택으로 이송된 도진은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고 뇌진탕 증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여름은 수술실 밖에서 피 묻은 손을 씻지도 못한 채 기도를 올리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저택의 고요한 복도에 앉아 있는 동안 여름은 지난 며칠간 도진이 보여주었던 차가운 태도가 사실은 자신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한 연기였음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녀는 자신이 그를 오해하고 미워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스러워 가슴을 쳤다. 김 실장이 다가와 도진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자 여름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병실로 뛰어들어갔고 침대에 누워 붕대를 감고 있는 도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도진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다가 여름을 보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했는데 여름이 다가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자 그는 아프지 않은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지 말라고 달래주었다. 여름은 대표님 때문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며 엉엉 울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안심하라며 따뜻한 눈빛으로 위로했는데 그 눈빛은 더 이상 직장 상사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것이었다. 도진은 여름에게 서랍 속에 있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며 최 이사가 구속되고 이사회가 도진의 체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보여주었고 여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려 도진의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밤 여름은 도진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는데 열이 올라 끙끙 앓는 도진의 땀을 닦아주고 물수건을 갈아주며 한숨도 자지 않았고, 도진이 잠꼬대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도진은 꿈속에서 10년 전의 그날처럼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고, 여름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가지 말라고 중얼거렸는데, 여름은 그 목소리에서 짙은 슬픔과 그리움을 느끼며 도진이 숨기고 있는 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새벽녘이 되어 열이 내린 도진이 깊은 잠에 들자 여름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테라스로 나갔는데, 저택 정원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이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문득 10년 전 자신이 살던 동네의 화단을 떠올리며 아련한 추억에 잠겼다. 여름이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도진은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달빛을 받은 그의 옆모습은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워 여름은 잠시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도진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여름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의 교류가 일어났다. 도진은 여름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고, 여름이 침대맡에 앉아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제는 너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운을 떼며 무거운 침묵을 깼다. 여름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고, 도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10년 전 자신이 겪었던 사고와 그날 자신을 구해준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찰나 김 실장이 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경찰 조사 결과 최 이사의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올렸는데, 도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며 다시 냉철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도진은 김 실장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하고, 여름에게는 오늘은 피곤하니 이만 쉬라며 이야기를 다음으로 미루었는데, 여름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여름이 방을 나가자 도진은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어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10년 전 여름이 주었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여름아. 모든 위험이 사라지면 그때는 온전히 너의 진진으로 돌아갈 테니까. 복도로 나온 여름은 도진의 방문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방금 전 도진이 하려던 이야기가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 중요한 진실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잠꼬대로 불렀던 이름과 그가 보여준 헌신적인 태도, 그리고 묘하게 겹쳐지는 10년 전의 기억 조각들을 맞추어 보려 애썼지만, 아직은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명확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자신이 도진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다는 진심이었기에, 그녀는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절대 그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어둠이 깔린 복도를 걸어갔다. 도진의 저택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 고요함에 잠겨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사랑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그것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시작되는 운명의 서곡이었다. 여름은 객실 침대에 누워 도진의 붕대 감은 모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설렘으로 잠 못 이루었고, 도진 역시 옆방에서 여름의 숨소리를 느끼며 긴장과 안도감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내일 해가 뜨면 두 사람은 더 이상 상사와 비서라는 딱딱한 관계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생사를 함께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들 앞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과거의 비밀과 핑크빛 미래가 동시에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강도진의 저택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는데 밤새 내린 비로 인해 정원의 잎사귀들은 싱그럽게 빛나고 있었고 창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침대에 누워있는 도진의 창백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한여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도진의 곁을 지키며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고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는데 그녀는 붕대가 감긴 그의 어깨와 가슴을 바라볼 때마다 심장이 저려오는 통증을 느꼈고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도진은 진통제 기운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가끔씩 미간을 찌푸리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고 그럴 때마다 여름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내가 곁에 있으니 안심하라고 속삭여 주었다. 오전이 되자 주치의가 방문하여 도진의 상태를 살피고 상처 부위를 소독했는데 다행히 열은 내렸고 회복 속도가 빠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고 여름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의자에 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도진이 깨어나면 먹을 수 있도록 죽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가려다가 도진의 베개 밑에 삐져나온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는데 무심코 그 사진을 집어든 순간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 여름이 살던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배경으로 앳된 얼굴의 소년과 소녀가 어색하게 서 있었는데 소녀는 바로 여름 자신이었고 옆에 서 있는 소녀는 깡마르고 병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지금의 도진과 똑같이 깊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여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어 보았는데 뒷면에는 빗돌배돌한 글씨체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 여름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뇌리에서 잊고 지냈던 10년 전의 기억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들어와 그녀를 현기증 나게 만들었다. 10년 전 비 오는 날 골목길에서 동네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병약한 소년진을 구해준 것은 바로 여름이었고 부모님의 이혼과 계모의 학대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살던 진에게 유일하게 친구가 되어주고 도시락을 나눠주며 세상 밖으로 이끌어준 사람 역시 그녀였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진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여름은 그가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그 후로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는데 바로 그 진이 눈앞에 누워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강도진이라는 사실에 그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름은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어젯밤 도진이 만지작거렸던 낡은 상자가 들어있었고 상자 뚜껑을 열자 10년 전 그녀가 진에게 선물했던 서툰 솜씨로 해바라기를 수놓은 손수건과 그녀가 즐겨 먹던 사탕 껍질 그리고 그녀가 빌려주었던 시집 한 권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 물건들은 세월의 흔적을 입어 낡고 발해 있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것으로 보아 주인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아껴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고 여름은 그 물건들 하나하나에 담긴 도진의 지독한 그리움과 사랑을 느끼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다. 도진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으며 그가 보여주었던 설명할 수 없는 호의와 배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던진 그 무모한 사랑의 근원이 바로 이 오래된 기억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그때 침대에서 인기척이 들려 여름이 고개를 돌리자 어느새 눈을 뜬 도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당혹감과 안타까움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여름의 손에 들려있는 낡은 손수건을 보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진은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내 애써 태어난 척하며 언젠가는 알게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들키고 싶지는 않았다고 씁쓸하게 웃었다.
여름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에게 다가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왜 모르는 척했냐고 울먹이며 물었고, 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침대 헤드에 기대 앉아 여름에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도지는 10년 전 여름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버지의 강압적인 유학 지시와 계모의 위협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며 힘없고 나약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은 여름을 지킬 힘이 없었기에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낯선 이국 땅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언젠가 힘을 키워 다시 돌아가 여름을 지켜주겠다는 맹세뿐이었다고 말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년간 피를 깎는 노력으로 오름 그룹의 정점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도지는 여름 앞에 다시 섰을 때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불쌍한 소년진이 아니라 그녀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완벽한 남자 강도진으로 보이고 싶었기에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여름은 도진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과 벅찬 감동을 동시에 느꼈는데 그가 자신을 위해 견뎌온 그 모진 세월과 고독을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나는 대표님이 대단한 CEO라서가 아니라 비 오는 날 떨고 있던 그 소년 진이라서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준 강도진이라는 남자라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울먹이며 고백했다. 그 말은 도진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불안감, 즉 여름이 자신의 배경이나 지위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단번에 해소시켜주는 구원과도 같은 말이었고 도진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여름을 와락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말없이 안고 있었는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마저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듯 평화롭게 들려왔고 10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은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도지는 여름의 귓가에 나직하게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여름 역시 그의 품에 얼굴을 파묻은 채 나도 사랑한다고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대답하며 두 사람의 마음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도지는 여름의 얼굴을 들어 올려 그녀의 젖은 눈가와 코끝 그리고 떨리는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는데 그것은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깊은 입맞춤이었다. 입맞춤이 끝난 후 도지는 여름을 바라보며 이제는 비서와 대표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여름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녀의 미소는 아침 햇살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반지가 들어 있었고 그는 10년 전 유학을 떠나기 전날 밤 언젠가 여름을 다시 만나면 주려고 샀던 반지라며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반지는 거짓말처럼 여름의 손가락에 딱 맞았고 여름은 반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 흘리는 눈물은 슬픔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이 들어오려다가 두 사람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황급히 문을 닫고 나가버렸는데 당황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병실 안은 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지며 그동안의 무겁고 어두웠던 기운을 완전히 몰아냈다. 잠시 후 김 실장이 헛기침을 하며 다시 들어와 최 이사 일당이 모두 구속되었고 이사회가 도진의 복귀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부터는 회사 내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실장은 여름에게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다는 사과와 함께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건넸고 여름은 미소로 화답하며 비서실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임을 예감했다. 도지는 김 실장이 나간 뒤 여름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는 여름이 원한다면 계속 비서로 있어도 좋지만 그녀가 가진 잠재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공부를 다시 시작하거나 재단을 통해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여름은 도진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자신은 당분간 도진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며 경영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도진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키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도진은 그런 여름이 사랑스럽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으며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며 행복한 상상에 잠겼다. 점심시간이 되어 여름이 직접 끓인 죽을 가져오자 도진은 손이 아프다는 핑계로 여름에게 먹여달라고 응석을 부렸는데 평소에 냉철한 강 대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에 여름은 피식 웃으며 숟가락을 들어 그의 입에 죽을 넣어주었다. 도진은 아이처럼 받아먹으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죽이라고 너스레를 떨었고 여름은 그런 그를 보며 10년 전 자신이 싸준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던 소년진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함께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도진은 유학 시절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고 여름은 청소 일을 하며 겪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빈 시간을 채워나갔다. 오후가 되자 도진의 저택으로 그룹 임원들이 병문안을 오겠다고 연락이 왔지만 도진은 안정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모두 거절하고 오직 여름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를 고집했는데 그는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결심을 굳힌 듯 했다. 도진은 여름의 무릎을 베고 누워 그녀가 읽어주는 책 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휴식을 취했고 여름은 그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도했다. 책을 읽던 여름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울려 퍼지는 방 안에서 도진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고 악몽에 시달리던 지난 밤과는 달리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녁이 되자 저택의 요리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찬이 차려졌는데 도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여름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촛불을 켜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즐겼다. 와인잔을 부딪히며 도진은 여름의 눈을 바라보고 건배사를 제의했는데 우리의 잃어버린 10년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영원한 시간을 위하여라는 그의 말에 여름은 얼굴을 붉히며 잔을 기울였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10년 전 두 사람이 헤어졌던 그날 밤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겼는데 그때는 슬픈 이별의 약속이었지만 지금은 영원한 사랑의 맹세가 되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진은 여름에게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는데 여름은 잠시 망설였지만 도진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그녀를 자신의 방 옆에 마련된 게스트 룸으로 안내했다. 여름은 도진이 준비해준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되새겨 보았는데 1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첫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꿈만 같아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다. 문이 살짝 열리고 도진이 들어와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네며 이마에 키스를 해주자 여름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내 편안함을 느끼며 눈을 감았고 도진이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도진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된 모습으로 일어났는데 사랑의 힘이 그를 치유한 것이 분명해 보였고 그는
주치의조차 놀랄 만큼 활기찬 모습으로 여름을 맞이했다. 도지는 여름에게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야 한다며 외출 준비를 서둘렀는데 여름이 어디를 가냐고 묻자 그는 비밀이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차에 오른 두 사람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로 향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듯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도지는 운전하는 내내 여름의 손을 놓지 않았고 여름 역시 그의 손을 꽉 잡으며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차가 멈춘 곳은 1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달동네의 그 골목길이었는데 재개발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지만 두 사람이 추억을 공유했던 낡은 놀이터와 가로등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도지는 차에서 내려 여름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으며 10년 전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 놓았고 여름은 그 길을 걸으며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던 그 시절을 회상했다. 골목길 끝에 다다르자 도지는 멈춰서서 여름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는데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10년 전 멈췄던 우리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며 여름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여름은 환하게 웃으며 그 손을 맞잡았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 안을 무렵 오름그룹의 본사에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강도진 대표가 복귀한 이후 단행한 대대적인 혁신과 조직 개편이 불러온 새로운 활기 덕분이었다. 최 이사와 결탁했던 부패 세력들은 도진의 무자비 할의만큼 철저한 감사와 법적 대응으로 인해 뿌리째 뽑혀나갔고 그 빈자리는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으며 이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지는 과거의 독단적이고 냉철한 리더십에서 벗어나 소통과 상생을 강조하는 경영 철학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그의 변화 뒤에는 언제나 그를 그림자처럼 보좌하며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한여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름은 더 이상 청소부나 비서라는 직함에 머무르지 않고 도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경영대학원에 진학하여 체계적인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특유의 명석한 두뇌와 사진을 찍듯 기억하는 비상한 암기력을 발휘하여 교수들과 동기들을 놀라게 했고 밤늦게까지 도서관 불을 밝히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 그녀는 단순히 재벌가의 연인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도진의 곁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잠을 줄여가며 학업과 재단 업무를 병행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도진은 그런 여름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하여 주말이면 직접 영양식을 챙겨주거나 드라이브를 시켜주며 그녀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려 애썼고 두 사람은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며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파트너로서 사랑을 키워나갔다.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흐르고 여름이 대학원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던 날 도지는 그녀를 위해 오름그룹이 새로 설립한 희망나눔 재단에 이사장직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여름이 겪었던 가난과 소외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여름은 처음에는 과분한 자리라며 망설였지만 도진이 보여준 10년 전 골목길 사진을 떠올리며 자신이 받았던 도움과 사랑을 이제는 더 넓은 세상에 돌려주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첫 공식 행사가 열리던 날 여름은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 앞에서 취임사를 낭독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당당했고 진심이 담긴 그녀의 연설은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립 박수를 이끌어냈다. 단상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진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 차올랐는데 10년 전 빗속에서 떨던 작은 소녀가 어느새 이렇게 훌륭한 여성으로 성장하여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행사가 끝난 후 이어진 리셉션에서 도진은 여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사람들에게 그녀를 자신의 약혼녀이자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공식 소개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여름의 출신을 문제 삼거나 비웃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보여준 노력과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여름은 샴페인 잔을 들고 도진을 바라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고 도진은 그녀의 귓가에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 속삭이며 달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날 밤 도진은 여름을 데리고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프라이빗 레스토랑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채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해 화려한 꽃장식과 촛불로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름의 앞에 무릎을 꿇고 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지난번 병실에서 주었던 반지보다 훨씬 정교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두 사람의 10년이라는 시간을 상징하는 10개의 작은 보석이 박혀 있었다.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10년을 돌고 돌아 드디어 당신 앞에 섰다며 이제는 기다림이 아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당신을 볼 수 있는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 고백했고 여름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여 그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오름그룹 소유의 야외 정원에서 비공개로 치러졌는데 화려한 보여주기식 예식이 아닌 진심으로 두 사람을 아끼는 가족과 지인들만이 참석한 경건하고 따뜻한 예식이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올 때 하객들은 탄성을 자아냈는데 그녀의 드레스 자락에는 놀랍게도 10년 전 그녀가 도진에게 선물했던 손수건의 해바라기 문양이 은실로 정교하게 수놓여 있어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을 상징하고 있었다. 턱시도를 입고 단상에 서 있는 도진은 다가오는 여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그녀가 자신의 손을 잡는 순간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평생 그녀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주례사가 이어지고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서가 되자 도진은 여름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혼인 서약을 낭독했는데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당신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여름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당신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되어주고 당신이 지칠 때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겠다고 화답했는데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서약에 하객들은 눈물을 훔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식이 끝나고 행진하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하얀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고 도진은 여름을 번쩍 안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동화 속 해피엔딩의 한 장면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웠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두 사람은 도진의 저택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침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출근하며 저녁이면 서재에 마주 앉아 각자의 업무를 보거나 책을 읽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공유했다. 도진은 결혼 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경영에 임하여 오름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박차를 가했고 여름 역시 재단 이사장으로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존경받는 여성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가끔 의견 충돌이 있어 말다툼을 할 때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10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기억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다. 어느덧 결혼 3주년이 되는 날, 여름은 도진에게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작은 상자를 건넸고 그 안에는 아기 신발한 켤레와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다. 도진은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사진의 의미를 깨닫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며 여름을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여름의 배에 귀를 대고 아기에게 인사를 건넸고, 여름은 그런 도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10년 전 외로웠던 소년진이 이제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완벽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 기도를 올렸다. 시간은 흘러 오름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리던 날, 도진과 여름은 함께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도진의 품에는 그들을 쏙 빼닮은 어린 아들이 안겨 있었고, 세 사람의 등장의 직원들과 주주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도진은 기념사를 통해 오름그룹의 지난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자신의 아내이자 영원한 뮤즈인 한여름 이사장에게 돌린다고 말했고, 여름은 단상 아래에서 아들과 함께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행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아들을 재우고 난 후 테라스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했는데, 도진은 여름의 손을 잡고 만약 10년 전 그 골목길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여름은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고 말하며, 비록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엇갈렸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도심의 불빛들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비추는 등불처럼 일렁이고 있었는데, 도진은 여름을 품에 안으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변치 않고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여름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당신이 있는 곳이 바로 내 집이고 내 세상이라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다짐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어졌다. 이야기의 끝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오름그룹 본사의 최상층 대표이사 집무실 창가에서 마무리되는데, 도진과 여름은 나란히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도시가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삶의 터전으로 보였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10년 전 여름이 주었던 낡은 손수건을 꺼내어 창가에 올려두었는데, 그것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닦는 용도가 아니라 추억을 간직하는 기념비로서 그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고, 도진이 여름의 손을 잡고 집무실 문을 나서며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순간 집무실에 불이 꺼지고 문이 닫히며 그들의 긴 기다림은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기억의 그림자는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찬란한 사랑의 빛만이 남았으니,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들의 삶 속에서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